지금부터 2차 세계대전의 공식 역사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쟁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가가 수십 년간 봉인해둔 문서들, 공식 발표와 완전히 다른 증언들, 그리고 지금도 해제되지 않은 기밀들이 있거든요. 승전국도 패전국도 심지어 중립국까지 모두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진실은 끝나지 않았고 어떤 사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열려 있어요. 오늘은 공식 역사가 말하지 않은 것들, 국가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1945년 7월, 전쟁이 끝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독일 유보트 한 척이 아무 예고도 없이 아르헨티나 해안에 나타났는데 U-530이라는 이 잠수함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갑판포가 없었고 항해 일지도 없었으며 승무원 전원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에는 U-977이라는 두 번째 유보트가 또 나타났는데 이 잠수함은 무려 66일을 잠수 상태로 항해해 유럽에서 남미까지 온 것이었어요. 함장들은 연합군에 항복하는 게 두려워서 아르헨티나로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항해 일지는 왜 없는지, 신분증은 왜 다 버렸는지, 66일 동안 수면 위로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신문은 이루어졌지만 진짜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었지만 친독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나치 고위 인사들이 아르헨티나로 도주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살다가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체포된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유보트가 나치 관련 인물이나 물자를 실어 날랐을 거라는 의심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신문 결과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싶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같은 해 4월, 독일군이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후퇴하던 날 한 호송 차량이 바르갈리 구릉지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안에는 지폐와 금괴, 보석류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자체도 이상했지만 그 이후가 더 이상했어요. 1945년부터 1983년까지 무려 38년간 이 지역에서 최소 2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거든요. 피해자는 파르티잔, 경찰관, 일반 마을 주민까지 다양했는데 대부분 쇠막대기로 구타당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수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미제로 기록됐고 보물의 실물도 살인의 배후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독일 SS 장교의 미망인이 있었고 파르티잔 연락책이 있었으며 보물 호송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의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너무 긴 기간에 걸쳐 죽어갔거든요. 이탈리아 수사당국도 이 사건들이 하나의 배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끝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치치지마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1944년 말 미군 조종사 여러 명이 일본 점령 섬인 치치지마에서 격추됐는데 그중 한 명은 탈출에 성공했고 나머지 8명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탈출한 그 조종사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조지 H.W. 부시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나머지 8명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1946년에 이미 군사재판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포로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됐으며 일부의 신체 부위가 고위 장교들의 식사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어요. 당시 지휘관 모리코노 중장은 인육이 건강에 좋다고 실제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2003년까지 봉인됐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직을 마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야 세상에 알려졌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공식 설명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관련 전범들이 이미 사형에 처해진 이후에야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재판도 처벌도 다 끝난 뒤에 공개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57년이 흘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투는 이름부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942년 2월 24일 새벽 2시 진주만 공습 이후 극도로 긴장해 있던 로스앤젤레스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도시 전체가 등화관제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에는 제37 해안포병 여단이 실제로 포격을 개시했는데 그날 밤 하늘을 향해 발사된 포탄이 1,400발이었어요.
그런데 폭탄은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추락한 적기도 한 대도 없었으며 수거된 잔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민간인 5명이 사망했는데 폭격에 의한 게 아니라 심장마비와 교통사고였어요. 다음 날 해군 장관 프랭크 녹스는 이를 오인과 오경보로 일축했는데 바로 그날 육군 장관 헨리 스팀스는 미확인 항공기가 실제로 하늘에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같은 정부, 같은 날 정반대의 발표였어요. 두 장관 중 누가 맞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어 날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단 하나의 물체가 탐조 등 여러 개를 동시에 받으며 공중에 멈춰 서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거든요. 폭격을 맞고도 추락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특히 이상했습니다. 1,400발을 쐈는데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나중에 공개된 루스벨트 대통령 관련 메모에는 회수한 비행체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그 메모의 진위 자체가 논란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집단 히스테리였다는 설, 기상 관측기구 오인이었다는 설, 그리고 UFO라는 설 3가지가 지금도 동등하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공식 조사가 없었으니 공식 결론도 없는 거죠. 비행편대 19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1945년 12월 5일 미 해군 TBM 어벤저 폭격기 5대가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이륙해 훈련 임무를 수행하다가 방향을 잃었는데 편대장 찰스 테일러는 비행 시간만 2,0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이었거든요. 오후 3시 40분 테일러는 나침반 2개가 동시에 고장났다고 보고했습니다. 2개가 동시에. 지상에서는 유도를 시도했지만 교신이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오후 6시 20분에 마지막 교신이 끊겼습니다. 그 후 수백 대의 항공기와 함선이 수색에 나섰지만 비행기도 14명의 대원도 잔해도 9명 정도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색 도중에 투입된 마틴 PBM 마리너 수상기 한 대마저 13명의 승무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해군은 처음에 조종사 과실이라고 발표했다가 조용히 철회했고 공식 원인은 현재도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잔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뭔가는 남거든요. 연료가 해수면에 퍼지거나 구명 장비가 떠오르거나 파편이라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4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 5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교신 기록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테일러가 자신이 플로리다 키스 상공에 있다고 잘못 판단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날아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갔다면 대서양 한가운데로 나갔을 거고 연료가 떨어지면 바다에 불시착했겠죠. 그런데 그 지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말이 붙은 건 이 사건 이후였어요. 핀란드에서 공개된 사진 한 장은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을 줬습니다. 2006년 핀란드군이 2차 대전 당시 사진 300장을 공개했는데 그중 한 장이 논란을 일으켰어요. 1942년 12월 촬영된 것으로 기록된 이 사진의 원본 캡션에는 소련군이 자신들의 동료를 학살하고 식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 당시 핀란드군은 이것을 기정사실처럼 설명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즉시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사진 속 박피 방식이 식인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2014년 핀란드 역사학자 올레 클레이올라가 재조사에 나섰고 핀란드 공산주의자 출신 탈영병 야코 안틸라가 이끄는 소련 부대가 2개월간 전선 후방에 고립되어 굶주리다가 동료를 살해하고 식인했다는 기존 설명과는 다른 가능성들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속 물체가 사람의 피부가 아닌 동물 가죽이나 텐트 소재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공식 캡션은 있었지만 공식 진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핀란드군이 이 사진을 60년 넘게 들고 있다가 2006년에 공개했다는 겁니다. 왜 그 시점이었을까요? 공개 당시 캡션을 그대로 살려서 발표한 것도 이상하거든요. 역사학자들이 즉각 반론을 제기할 만한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했습니다. 전쟁 중 적군을 야만인으로 묘사하는 프로파간다는 흔한 일이었는데 이 사진이 그런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든 공식 발표가 먼저 나갔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패턴은 이날 소개하는 모든 사건에서 반복됩니다. 헤르셸 그린스판 이야기는 잘 알려진 시작과 완전히 알 수 없는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8년 17세의 폴란드계 유대인 청년 그린스판이 파리 주재 독일 외교관을 사살했는데 나치는 이 사건을 구실로 수정의 밤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 상점, 유대교 회당, 가정집을 파괴하고 3만 명의 유대인 남성을 강제 수용소로 보낸 대규모 학살이었어요. 방아쇠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는데 정작 그 방아쇠를 당긴 사람의 최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린스판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가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독일 손에 넘어갔고 나치는 그를 유대인 국제 음모의 증거로 내세우는 공개 재판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열리지 않았어요. 왜 취소됐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1944년 게슈타포 본부에서 그를 살아서 봤다는 증언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2016년에는 1946년 난민 캠프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지만 진위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력한 설은 그린스판이 재판 중 자신과 피해, 외교관 사이의 동성애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나치 선전 기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유대인 음모의 희생자로 내세우려는 독일 외교관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개 재판에서 드러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접었다는 건데 이것도 추정일 뿐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어요. 라울 발렌베리 사건은 국가가 진실을 얼마나 오래 감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스웨덴 외교관이었던 발렌베리는 2차 대전 중 수천 명의 헝가리 유대인에게 보호 여권을 발급하고 피신처를 마련해 목숨을 구했는데 1945년 1월 소련군이 부다페스트를 점령하면서 첩보 활동 혐의로 억류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련은 12년이 지난 후에야 그가 1947년 루베카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12년 동안 아무 설명도 없다가 갑자기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후 1980년대까지 소련 감옥에 살아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기록 보관소를 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3년 그가 억류된 지 78년 만에 기밀 해제 문서가 공개됐는데 소련이 발렌베리의 네트워크가 나치 전범의 탈출을 도왔다고 의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도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78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모릅니다. 발렌베리는 스웨덴 외교관이었는데 미국 정보기관과 연결됐다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소련 입장에서는 중립국 외교관이 자국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면 첩자로 볼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소련은 그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도 없었어요. 국제사회의 반발이 너무 컸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감췄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잊혀지길 기다렸습니다. 78년 만에 나온 기밀 문서가 답을 주지 못했다는 건 아직도 누군가 더 감추고 있는 게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수바스 찬드라 보스의 이야기는 인도 독립운동의 한 줄기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영국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무력밖에 없다고 믿었고 2차 대전을 기회로 삼아 추축국에 가담했어요. 독일에서 히틀러를 만났고 이후 잠수함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인도 국민군을 창설해 규모를 4만 3천 명까지 키웠습니다. 버마에서 일본군과 함께 싸우며 영국을 상대로 실제 전투를 벌였어요. 그가 원한 건 단 하나, 인도의 독립이었습니다. 일본이 폐색이 짙어지던 1945년, 보스는 만주를 거쳐 소련으로 향하려 했는데 공식 기록에는 그의 비행기가 대만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고 심한 화상으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목격자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었거든요. 공식 사인은 있는데 시신이 없는 죽음입니다. 인도 정부는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 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조사할 때마다 결론이 달랐어요. 어떤 위원회는 대만 추락사를 인정했고 어떤 위원회는 생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소련이 그를 비밀리에 억류했다는 설도 진지하게 검토됐거든요. 스탈린은 영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원했는데 인도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을 손에 쥐고 있다면 상당한 협상 카드가 됐을 거라는 논리예요. 인도에서는 보스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시신이 없으니까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죽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롬멜의 보물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처럼 취급됐지만 실제로 꽤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1943년 북아프리카 전선이 무너지던 시점에 롬멜이 튀니지의 유대인들에게서 약탈한 금과 보석, 예술품 등을 6개의 철제 상자에 넣어 SS 잠수부들에게 맡겼다는 증언들이 나왔는데 이 보물이 코르시카 바스티아의 성 안토니오 수도원을 거쳐 인근 해안에 수장됐다는 경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됐어요.
수도원 원장의 진술, 현지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다하우 수용소에 수감됐던 독일 병사의 사진 뒷면에서 발견된 암호 표시까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근거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추정 가치는 최소 2,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코르시카 동쪽 해안을 수십 년간 탐사했지만 상자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납으로 코팅된 상자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부식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용물이 해저 퇴적물 속에 묻혔을 거고, 금괴와 보석은 이론적으로 지금도 코르시카 앞바다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롬멜 자신은 1944년 연합군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었고, 이후 히틀러 암살 모의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자살을 강요받아 사망했어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던 SS 잠수부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제거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보물은 찾을 수 없는 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어 하이젠베르크 밀담은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대화 중 하나입니다. 1941년 9월 나치 점령 하에 코펜하겐에서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독일의 핵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유대인 혈통으로 나치의 감시를 받고 있던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였어요. 한때 스승과 제자였던 두 사람이 전쟁이라는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겁니다. 그날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두 사람의 기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원자폭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양측 과학자 모두 핵무기 개발을 피해야 한다고 넌지시 전달했다고 주장했거든요. 반면 보어는 그 대화를 독일의 핵 개발 진척 상황을 자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충격과 분노 속에 자리를 떴다고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날 이후 회복되지 않았어요. 보어는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을 반박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썼지만 단 한 통도 붙이지 않았는데, 이 편지들은 그가 사망한 뒤에야 공개됐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어요. 이 밀담이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이젠베르크의 말대로 그가 정말로 독일의 핵 개발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방해했다면 그는 나치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내부에서 저항한 인물이 됩니다. 반대로 보어의 기억이 맞다면 하이젠베르크는 전쟁이 끝난 뒤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전후 독일에서 하이젠베르크는 핵 개발에 관여했음에도 상당한 존경을 받았거든요. 만약 그가 실제로는 독일의 핵폭탄 개발을 도우려 했다면 그 명성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기록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자의 기억이 각자의 진실이었고, 둘 다 죽고 나서야 보어의 미발송 편지가 공개됐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벙커에서 발견된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2009년 폴란드 역사학자 도미니코비츠가 흰 셀룰로이드 조각 위에 씌어진 명단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17명의 영국 군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8개 항목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지금, 결코, 그 이후 같은 독일어 단어와 영어 번역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이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형된 전쟁포로 명단이라는 설, 독일을 위해 싸운 영국인 자원병 관련 기록이라는 설이 있는데, 영국 기록 보관소에 요청했지만 어떤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체크 표시가 된 8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영국이 이 명단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상합니다. 기록이 없어서 모르는 건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건지. 영국 자유군단은 실제로 존재했던 부대예요. 독일을 위해 싸운 영국인 자원병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SS 부대였는데,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영국으로서는 불편한 역사거든요. 명단이 자유군단 관련 기록이라면 영국 당국이 굳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짜로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건지, 어느 쪽이든 17개의 이름은 지금도 신원불명인 채로 남아있어요. 영국 우스터셔 해글리 우주에서는 1943년에 소년 4명이 속이 빈 나무 안에서 여성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최대 2년간 사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는데, 실종 신고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고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뒤부터 인근 지역 벽에 낙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위치 앨름 안에 벨라를 넣었는가,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범인 자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나무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골의 입안에 천 조각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무 안에 밀어 넣어진 것으로 추정됐어요. 전쟁 중 처형된 스파이라는 설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그 시기 영국에서 활동하던 독일 스파이들 중 행방불명된 여성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속에 시신을 숨기는 방식은 빠르게 발각되지 않으면서도 시신을 은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낙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간헐적으로 같은 문구의 낙서가 등장했는데 한 명이 쓴 건지 여러 명이 쓴 건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아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건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식 발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경보였다, 조종사 과실이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표들이 하나씩 흔들렸고 일부는 철회됐으며 일부는 수십 년 뒤 기밀 해제 문서로 반박됐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드러났어요. 1400발이 포탄, 57년간 봉인된 재판 문서, 78년 만에 공개된 기밀 문서.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공식 역사는 누군가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락받지 못한 진실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코르시카 해저 어딘가에, 아직 열리지 않은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쟁은 1945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전쟁이 만든 거짓말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역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야 합니다.